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다입니다. 오늘은 소설로 읽는 철학, 소피 세계 일부 편에서 소령의 오두막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령의 오두막. 거울 속의 소녀가 두 눈을 깜빡였다. 이제 7시 15분이다. 소피가 집으로 뛰어갈 필요는 없다. 엄마는 아직 2시간 더 주무실 테니까. 일요일에 늘 늑장을 부리셨다. 좀 더 숲으로 들어가 알베르토 크녹스 철학 선생님을 찾아볼까? 그런데 왜 헤르메스가 소피를 보며 으르렁거렸을까? 소피는 그루터기에서 일어나 헤르메스가 달아난 오솔길을 걸었다. 플라톤에 관한 장문의 편지가 담긴 갈색 봉투를 손에 꼭 쥐고서 2번의 갈림길에서 그때마다 소피는 더 큰 길을 택했다. 새들이 여기저기서 지저귀고 있다. 나뭇가지 사이와 높은 하늘, 숲과 덤불 속에서 아침 단장에 여념이 없다. 새들의 생활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차이가 없다. 누가 새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쳤을까? 새의 몸속에 할 일을 말해주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가 들어있는 걸까? 이 오솔길은 작은 바위 언덕 위로 나 있는데 높다란 소나무 숲 사이에 가파르게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숲은 아주 빼곡해져서 나무 사이로 몇 미터 앞을 채 내다볼 수 없었다. 소피는 촘촘한 소나무 가지 사이로 언뜻 파란 것을 발견했다. 호수가 분명했다. 이곳에서 오솔길은 다른 쪽으로 휘어졌다. 그러나 소피는 나무 사이로 계속 걸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호수는 축구장 정도의 크기였다. 소피 맞은편 다른 뚝 위에는 흰 자작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 안에 빨갛게 칠한 오두막도 보였다. 굴뚝에서 옅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피는 물가로 걸어갔다. 근처 바닥은 사방이 아주 축축했다. 곧 작은 배 한 척이 눈에 띄었다. 배는 반쯤 육지로 올라와 있고 배 안에는 노도 한 쌍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밭을 적시지 않고 호수를 돌아서서 오두막까지 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소피는 배를 호수로 밀어넣고 뱃전으로 올라가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갔다. 배는 곧 호수 맞은편 둑에 닿았다. 소피는 육지로 올라가 조각배를 끌어다녔다. 이쪽은 이곳의 둑은 건너편보다 훨씬 가팔랐다. 소피는 뒤를 한번 살피고서 호수 위 오두막으로 다가섰다. 그러면서 소피는 지금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랐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소피는 알 수 없었다. 무엇인가가 소피를 이끄는 것 같았다. 소피는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밀자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소피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뒤에 있는 문을 닫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래된 난로에서 장작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는 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책상 위엔 낡은 타자기 한 대, 책 몇 권과 볼펜 2자루, 그리고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창 앞에 책상과 의자 2개가 있었다. 그 외에 가구는 많지 않았다. 단지 책이 그득한 책장이 벽을 가리고 있었다. 흰색 서랍장 뒤에는 크고 둥근 기둥이 하나 있는데 틀은 묵직한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아주 오래된 거울이었다. 그럼 2점이 벽에 걸려 있는데 하나는 하얀 집을 그린 유화였다. 그 그림 속의 집은 빨간 나룻배 창고가 있는 작은 호수 가까운 곳에 있다. 집과 나룻배 보관소 사이엔 사과나무 한 그루, 덤불, 갈라진 바윗돌이 있고 비스듬하게 경사진 정원이 자리 잡고 있다. 자작나무들은 화환처럼 정원을 에워싸고 있다. 그림 제목은 비에르 켈리 자작나무에 둘러싸여였다. 이 그림 옆에 오래되어 보이는 남자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책을 품에 안고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수백 년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버클리란 제목이 붙어 있다. 화가는 스마이버트였다. 비에르 켈리와 버클리, 좀 이상하지 않나? 소피는 다시 오두막을 살펴보았다. 거실에 나 있는 문은 작은 부엌으로 통한다. 누가 부엌에서 방금 설거지를 한 것 같았다. 마른 행주 위에 유리잔과 받침 접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데 받침 접시 몇 개는 아직 설거지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남은 음식이 든 그릇이 있다. 아마도 고양이나 개 같은 동물이 살고 있는 듯했다. 소피는 다시 거실로 가 문을 열고 침실을 들어갔다. 침대 앞에는 구겨진 2장의 담요가 있었다. 소피는 담요에 붙은 노란 털 몇 가닥을 발견했다. 결정적인 증거다. 소피는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과 헤르마스가 이 오두막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소피는 거실로 다시 나와 서랍장 위에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유리가 뿌옇고 표면이 고르지 않아서 거울에 비친 소피의 모습이 선명하지 않았다. 소피는 얼굴을 찡그려 보았다. 얼마 전 자신의 집 욕실에서 해보았던 것처럼. 거울 속에 비친 얼굴도 소피가 하는 대로 따라했지만 기대했던 뭔가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아주 잠깐 동안 거울 속의 소녀가 2 눈을 깜빡였다. 소피는 분명히 보았다. 소피는 소스라치게 놀라움칫 물러섰다. 소피는 2 눈을 깜빡인 걸까? 어떻게 거울 속의 소녀가 2 눈을 깜빡인 것일까? 그리고 다시 거울 속의 소녀는 소피에게 눈을 깜빡여 보였다. 2 눈을 깜빡여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소피야, 나는 너를 볼 수 있어. 나는 여기 반대편에 있어.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헤르메스다. 이제야 돌아가야 한다. 그때 서랍장 위
청동 거울 아래에 있는 초록색 작은 지갑이 눈에 띄었다. 소피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보았다. 100크로네와 50크로네 지폐 한 장씩 학생증이 들어있다. 학생증엔 금발 소녀의 사진이 붙어 있다. 사진 아래에 이름이 씌어 있었다. 릴레산 학교 힐데 멜레크 크나그. 소피는 스스로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서둘러 책상 옆을 지나칠 때 소피는 많은 책들과 문서들 사이에서 흰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겉봉에 소피라고 적혀 있었다. 소피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편지를 집어 플라톤에 관한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 안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들고 밖으로 뛰쳐나와 문을 꽝 닫았다. 개 짖는 소리가 한층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소피는 보트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순식간에 소피가 타고 온 조각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떠 있었고 그 옆에 노 하나도 둥둥 헤엄치고 있었다. 소피는 배를 무트로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연거푸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게다가 호수 맞은편 나무 사이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더 깊게 생각하고 말고 할 여유가 없었다. 소피는 큰 봉투를 손에 꽉 쥐고 오두막 뒤 덤불 사이로 냅다 뛰었다. 늪지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여러 번 장단지까지 물에 잠겼다. 하지만 소피는 계속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잠시 뒤 소피는 오솔길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아까 지나온 그 길일까? 소피는 발걸음을 멈추고 원피스의 물기를 꾹꾹 눌러 짜냈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어쩌면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지?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각배다. 바로 눈앞에서 자꾸만 호수 가운데로 떠내려가던 조각배와 노가 생각이 났다.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다. 부끄럽다. 지금쯤 철학 선생님이 호수로 돌아왔을 것이다. 집에 가려면 조각배가 필요하실 텐데 정말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소피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참, 편지 봉투. 아마 이 일은 더 나쁜 짓이었을지도 모른다. 왜 이 봉투를 가져왔지? 물론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소피 편지가 맞지만 그럼에도 소피는 꼭 도둑질을 한 느낌이다. 게다가 소피가 오두막에 있었다는 증거를 남겨놓은 셈이다. 소피는 편지 봉투에서 쪽지를 꺼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닭이 먼저일까? 닭의 이데아가 먼저일까? 인간이 타고나는 이데아란 것이 있을까? 인간이 동식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비는 왜 올까?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은 이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 질문들은 다음 차례의 철학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였던가? 얼마쯤인가 숲을 지나 끝없이 달려가 덤불 울타리를 발견했을 때 소피는 마치 육지로 간신히 헤엄쳐 나온 조난자가 된 기분이었다. 다른 방향에서 그 덤불 울타리를 보니 기분이 참 이상했다. 비밀 장소엔 동굴로 기어들어가며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었다. 다른 편지들이 들어있는 과자통에 가지고 온
큰 봉투를 집어넣고 새 질문들이 적힌 쪽지를 팬티 스타킹 안에 끼워 넣었다. 소피가 거실로 돌아오자 엄마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소피야, 도대체 어디 갔었니? 저 산책 좀 했어요. 숲에서. 소피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래, 내 꼬락서를 보니 알겠구나. 소피는 아무 말도 못했다. 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요룬에게 전화했었어. 요룬요? 엄마는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었다. 소피는 간신히 철학 선생님의 쪽지를 얼른 다른 곳에 숨길 수 있었다. 소피는 부엌에 앉았고 엄마는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 주었다. 엄마가 물었다. 그 친구랑 같이 있었니? 그 친구요? 소피는 언뜻 철학 선생님을 떠올렸다. 그래, 그 남자친구, 너의 흰토끼. 소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희들은 같이 있을 때 대체 뭘 하는 거니? 옷은 또 왜 그렇게 젖었어? 소피는 심각한 얼굴로 부엌에 앉아 식탁만 내려다 보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곳에서 무엇인가가 빙그레 웃음 짓고 있었다. 불쌍한 엄마, 그런 걱정까지 하시다니. 소피는 다시 고개를 내저었다. 엄마의 질문 공세가 계속 이어져 갔다. 이제 모두 사실대로 들어야겠구나. 간밤에 어디 갔었니? 내가 자러 갔을 때 너 몰래 숨어 들어왔지. 소피야, 이제 넌 15살이야. 난 내가 누구와 있었는지 지금 들어야겠어. 소피는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간 일을 다 털어놓았다. 그녀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진실을 말하게 된다. 소피는 일찍 일어나서 숲을 산책한 것을 설명했다. 오두막집과 조각배 이야기, 그리고 이상한 거울에 대해서도 말했다. 하지만 비밀 편지에 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초록색 지갑에 대한 얘기도 뺐다. 소피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힐데의 일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다. 엄마는 소피를 품에 안았다. 엄마가 소피를 믿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 남자친구는 없어요. 코를 훌쩍이며 소피는 말했다. 엄마가 흰 토끼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넌 소령의 오두막에 갔던 거구나. 엄마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소령의 오두막요? 소피가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숲속에서 찾아낸 것은 그 작은 오두막을 소령의 오두막이라고 불러. 꽤 오래전에 그 집에 나이 많은 소령이 살았는데 조금 괴팍하고 고집이 셌지. 하지만 지금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 그 후로 계속 오두막은 비어 있었거든. 그랬군요. 하지만 지금은 철학자가 살고 있어요. 아니야, 너 또 무슨 공상을 시작하려는 거구나. 소피는 자기 방에 앉아 그동안 겪은 일들을 곰곰 되새겨 보았다. 소피의 머릿속은 육중한 코끼리와 익살맞은 광대, 대담한 고개사와 조련된 원숭이가 서로 돌고 도는 시끄러운 서커스 같았다. 그러나 계속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호숫가 깊은 숲속에 둥둥 떠다니는 작은 배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면 배가 필요한 그 사람. 소피는 철학 선생님이 소피의 행동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소피가 오두막을 다녀간 사실을 알면 아마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피는 약속을 어겼다. 지금까지 철학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고작 그런 식으로 보답을 하다니.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소피는 분홍색 편지지를 꺼내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철학 선생님, 일요일 아침에 오두막에 갔었어요. 몇 가지 철학 문제에 관해 더 정확히 토론하기 위해 선생님을 뵙고 싶어요. 지금 저는 플라톤의 팬이에요. 그러나 이데아 혹은 형상이 다른 종류의 현실 속에서 실제한다는 플라톤의 생각이 옳은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데아나 이상의 개념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안타깝지만 우리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그다지 확신이 가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제 인생은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는 사실로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원래는 분홍 편지 봉투에다 각설탕을 한 조각 넣어야 할 이 편지를 철학 이야기를 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저는 그 조각배를 무트로 끌어놓으려 하기로 했지만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세찬 물결에 조각배가 그만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어요. 스님께서 발을 적시지 않고 댁으로 잘 들어가셨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셨어도 물에 흠뻑 젖어 독감에 걸릴 것 같은 저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역시 제 탓이죠. 그리고 오두막에서 아무 것에도 손대지 않으려 했지만 제 이름이 적힌 편지를 보자 그만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훔치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편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길래 순간 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절대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신 1. 질문들은 곧 제대로 생각해 볼게요. 추신 2. 흰 서랍장 위에 걸린 청동 거울은 그냥 평범한 거울인가요? 아니면 마법의 거울인가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두 눈을 깜빡거렸는데 그런 일은 처음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 소피. 소피는 편지를 봉투에 넣기 전에 2번 더 읽었다. 어찌됐든 먼저 뻔 편지보다는 덜 심각했다. 부엌으로 가서 각설탕 하나를 슬쩍 하기 전 소피는 과제가 적힌 그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닭이 먼저일까? 닭의 이데아가 먼저일까? 이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오랜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질문이다. 달걀이 없으면 닭이 있을 수 없고 닭이 없는데 달걀이 생길 리 만무하다. 닭과 닭의 이데아 가운데 무엇이 먼저였는지 알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은가? 플라톤은 무엇이라 말했을지는 뻔했다. 플라톤이라면 감각 세계에서 닭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이데아의 세계에서 닭의 이데아가 실제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은 육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그 닭의 이데아를 보았다. 그런데 소피는 바로 이 부분에서 플라톤이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살아있는 닭이나 닭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닭에 대한 이데아 역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소피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인간이 타고나는 이데아란 있을 수 있을까? 소피는 아주 의심스러웠다. 갓 태어난 아기가 수많은 관념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 왜냐하면 아기가 전혀 말할 줄 모른다고 해도
이 사실이 아기 머릿속에 아무런 관념도 없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의 사물에 관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물을 보아야만 할까? 인간이 동식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소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예를 들면 식물은 복잡한 정신활동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초롱꽃이 상사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식물은 자라며 양분을 섭취하고 번식을 위해 작은 씨앗을 만들어낸다. 식물의 본질에 관해 말하자면 이 정도가 전부이다. 소피는 식물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 역시 동물과 사람에게도 적합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동물에겐 그 밖에 또 다른 특성들이 있다. 예를 들면 동물은 움직일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동물도 생각할 수 있을까? 소피는 고양이 세레칸이 생각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세레칸은 꽤 계산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세레칸이 철학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고양이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과의 차이를 고민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것이다. 고양이는 분명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 있겠지만 신이 존재하는지, 불멸의 영혼이 있는지 궁금해할까? 소피는 대단히 의심스러웠다. 아기와 타고나는 이데아의 관계는 고양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처럼 고양이도 역시 이런 이데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비는 왜 올까? 소피는 어깨를 으쓱였다. 비가 오는 것은 분명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빗방울로 응결되기 때문이지. 이미 3학년 때 배운 사실이 아닌가. 또 동물과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비가 온다고 당연한 듯이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이 맞을까? 그럼 소나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 마지막 과제는 분명히 의도적이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관계된 것을 철학 선생님은 이미 철학강의 맨 앞에 적어 놓았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음식과 온기,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들이다. 그 밖에도 철학 선생님은 몇몇 철학 문제의 해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도 사람들한테는 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돌아다니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택시 운전사가 된다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또 숙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이 된다면 이것도 분명 바람직한 직업 선택은 아닐 것이다. 소피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래의 수의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잘 살기 위해서 복권 당첨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돈이 삶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악의 근원이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소피는 방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포크 커틀릿을 만들고 감자를 오븐에 구워냈다. 맛있겠다. 엄마는 촛불도 켰다. 게다가 후식으로 나무 딸기 크림까지. 소피는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는 소피가 15번째 맞는 생일 파티를 어떻게 준비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생일까지는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소피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구를 초대하고 싶니? 아니면 파티를 열고 싶지 않니? 마르테와 안네마리, 그리고 헤게와 요른도 초대해야 하지 않니? 또 와르겐도. 하지만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결정해야지. 내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땠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이미 그때 다 컸다고 느꼈지. 소피야, 참 이상하지 않니? 그 이후로 내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말이다. 엄마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단지 성장했을 뿐이죠. 나이를 더 먹었고요. 그래. 그 말은 어른처럼 들리네. 시간이 무서울 정도로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구나. 아리스토텔레스. 지나치리만큼 정확한 질서를 추구한 남자가 인간 개념들을 정리하려 했다. 소피는 엄마가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 동굴로 갔다. 그리고 연분홍빛 편지 봉투에 각설탕을 한 조각 넣고 그 위에 알베르토 선생님께라고 써넣었다. 새로운 편지는 없었지만 몇 분 뒤 헤르메스가 동굴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헤르메스. 곧 헤르메스가 큰 갈색 봉투를 입에 물고 동굴로 들어왔다. 착하기도 하지. 소피는 헤르메스를 감싸 안았다. 헤르메스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헐떡였다. 소피는 각설탕이 든 분홍 편지 봉투를 집어 헤르메스의 입에 물려주었다. 그러자 헤르메스는 동굴 밖으로 기어 나가더니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편지 봉투를 뜯은 소피는 약간 긴장했다. 오두막집과 조각배에 관해서는 뭐라고 씌어 있을까? 봉투 안에 클립으로 묶인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따로 들어있는 쪽지 한 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꼬마 탐정에게, 아니 사랑스러운 침입자라고 해야 할까? 그 사건은 이미 신고했어. 농담이야. 별로 화나지 않았단다. 내가 그렇게 궁금하면 철학적 수수께끼 해답을 구하는 것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건 좋은 조짐이지. 지금 이 살을 해야 하는 내가 멍청한 사람이지.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야. 내가 사건의 원인을 알려야 하는 학생임을 알았어야 했는데. 잘 있거라, 알베르토. 화나지 않았다는 선생님 말씀에 소피는 마음 가볍게 숨을 푹 들이쉬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굳이 이사를 할까? 소피는 큰 봉투와 편지지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가 깨어날 때쯤에는 집에 있는 편이 좋았다. 소피는 침대에 편안하게 앉았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 읽어볼 참이었다. 철학자 겸 과학자. 소피야, 너는 분명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너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야. 내가 모든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몇 가지 비판적인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플라톤 이론의 비판적인 반론을 제기했다면 그와 똑같은 반론을 아리스토텔레스도 제기했음을 알 수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약 20년 동안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다닌 플라톤의 제자였지. 그는 아테네 사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출신이야. 플라톤이 61살 때 18살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아에 입학했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는 명망 있는 의사, 다시 말해 자연과학자였단다. 이러한 가정 환경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구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었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생동하는 자연이었어. 그는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최후의 인물이자 유럽 최초의 생물학자였단다. 플라톤은 영원한 형상 혹은 이데아에 깊이 빠져 연구했고 자연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우리가 자연 진행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자연 변화에 관심을 쏟았어. 플라톤은 감각세계는 완전히 등을 돌렸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등한시했어.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로 자유로운 자연 속에서 물고기와 개구리, 아네모네와 양귀비꽃을 연구했지. 그러니까 플라톤은 오직 이성에 의지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감관에 의지했다고 말할 수 있지. 특히 두 철학자의 저술 방식의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 플라톤이 시인이자 신화 작가였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들은 마치 사전처럼 상세하면서도 무미건조했지. 그 대신 가장 참신한 자연 탐구가 저술의 바탕이 되었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고 하는 약 170여 가지 저서 가운데 47가지가 지금까지 보존되었는데 이 저서들은 모두 완성된 책이 아니야. 대부분의 강의 초록인데 이 시대의 철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럽 문화에서 갖는 의미는 오늘 우선시대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여러 학술어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어. 그는 여러 학문을 기초하고 계통을 세운 위대한 체계 조직자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전반에 걸쳐 남긴 글의 분량이 방대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분야를 다루는 것에 만족하기로 하자. 플라톤에 관해 설명이 좀 길었지. 자, 그럼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반론을 들어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독자적인 자연 철학을 형성했는지 살펴보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전에 자연 철학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집대성했는지 알아보고 그가 어떻게 개념들을 정리해서 논리학의 체계를 채웠는지도 설명할게. 그리고 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과 사회관에 관해서도 얘기할게. 내가 이 조건들을 수락한다면 이제부터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작업에 들어가야지. 인간이 타고나는 이데아는 없다. 플라톤도 이전의 철학자들처럼 만물의 변화 가운데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단다. 그래서 감각세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이데아를 발견했지. 게다가 플라톤은 이 이데아들이 자연현상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했지. 말의 이데아가 제일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동굴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같은 감각세계의 모든 말들이 생겨난 것이지. 따라서 플라톤의 닭의 이데아가 개별적인 닭이나 달걀보다 먼저라고 생각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모든 것의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고 여겼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말이 변하고 그 어떤 말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스승 플라톤의 말에 동의했지. 또 말의 형상은 그 자체가 영원 불변하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의 이데아를 우리가 몇 마리의 말을 직접 눈으로 본 뒤에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고 여겼단다. 따라서 말의 이데아 혹은 형상은 말을 경험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말의 형상은 말의 특징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개념이야.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의 형상을 모든 말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바로 이 점에서 사람 모양의 과자를 만드는 틀이 보여준 비유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단다. 왜냐하면 그 과자를 만드는 틀은 개별 과자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형상이 이른바 자연 속에 실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 그의 생각에 이러한 형상은 사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사물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지. 또 그는 닭의 이데아가 닭보다 먼저라는 플라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 닭의 형상이란 각각의 닭 속에 내재하는 닭의 고유한 특징에 뿌리박고 있다고 생각했지. 예를 들면 닭이 달걀을 낳는다는 그런 특성 말이야. 따라서 닭의 형상과 닮은 그 닭은 영혼과 육체의 관계처럼 나눌 수 없는 것이지. 이것으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한 견해를 대강 살펴보았어. 하지만 넌 지금 우리가 철학적 사색의 극적인 전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둬. 플라톤이 현실의 최고 단계를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에 둔다면 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의 최고 단계를 우리가 감관으로 인지하고 지각하는 것에 두었단다. 플라톤은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데아 세계 및 사람과 영혼 속에 실제하는 무언가의 반영이라고 간주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정반대로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은 단지 자연적 대상의 반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플라톤은 인간의 상상과 실제 세계를 혼동하는 신화적 세계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감관 속에 실제하지 않는 것은 의식 속에서도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단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에 먼저 실제하지 않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식으로 플라톤이 사물의 수를 쓸데없이 2배로 늘렸다고 생각했어. 플라톤은 말이 이데아에 대한 증거를 통해 설명했어. 그러나 이것으로 설명이 충분할까? 내 말은 그렇다면 말의 이데아는 어떻게 생겼냐는 것이 혹시 제3의 말이 있어서 말의 이데아 또는 제3의 말의 모사일 뿐만은 하는 것은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관념의 형태로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우리에게 선천적 이성이 있지. 즉 우리는 모든 감각적 표현을 서로 다른 무리와 등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천부적 능력을 타고난 것인데 그 능력을 통해 돌과 식물, 동물과 사람, 말과 가재, 그리고 카나리아 새에 대한 개념들이 생겨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선천적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이란 사람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색이지.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으면 우리 이성은 완전히 빈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선천적인 이데아도 없는 것이지. 형상은 사물의 특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자신의 철학 사이의 관계를 밝힌 후 현실은 형상과 진료의 통일이라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낱낱의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 진료는 사물을 이루는 재료이고 형상은 사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야. 소피야, 내 눈앞에서 닭이 푸드득 날개짓하고 있어. 그 날개짓과 울음소리와 알을 낳는 것이 닭의 형상이지. 닭의 형상이란 닭의 특성이며 또한 닭의 행동이기도 해. 닭이 죽어 울음이 그치면 닭의 형상도 없어지고 닭의 진료만 남는단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닭 그 자체는 아니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변화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했지. 진료는 특정한 형상을 이룰 가능성이 있지. 우리는 진료가
자신 속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쓴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는 진료가 가능성의 상태에서 현실성의 상태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란다. 그럼 이제 이것을 설명해 보자. 소피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옛날에 한 조각가가 큰 화강암 덩어리를 다듬으려고 했단다. 날마다 이 모양새 없는 화강암 주위를 맴돌며 돌을 쪼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소년이 그 조각가를 찾아와서 뭘 찾으세요? 하고 묻자 그저 기다려 라고만 했지. 며칠 후에 또 소년이 찾아왔는데 그때 조각가는 이 화강암으로 멋진 말 한 피를 조각해냈어. 그러자 소년은 묵묵히 말을 바라보고 있는 이윽고 조각가에게 물었단다. 그 속에 말이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론 조각가는 그 화강암 덩어리에서 어떻게든 말의 형상을 본 거야. 그래, 그 조각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이 화강암 덩어리 속에 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만물은 특정한 형상을 실현할 가능성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단다. 자, 이제 닭과 달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달걀은 닭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물론 모든 달걀이 다 닭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 가운데 대부분은 달걀 안에 내재하는 형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반숙이나 오믈렛 또는 달걀 프라이가 되어 아침 식탁에 오르지. 하지만 달걀이 거위가 될 거라는 건 없어. 그럴 가능성이 달걀 안엔 없는 거야. 사물의 형상은 사물의 가능성과 아울러 사물의 한계도 표현해 준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과 진료에 관해 언급할 때 그는 살아있는 유기체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야. 닭의 형상은 울음소리, 날갯짓, 알을 낳는 것이지만 돌의 형상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지. 닭이 울지 않을 수 없듯이 돌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어. 물론 내가 돌 한 덩어리를 집어 올려 높이 공중으로 던질 수도 있지만 돌의 속성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 돌을 달나라까지 던질 수는 없지. 네 가지 원인,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모든 사물은 제각기 자신의 기능성을 표현하는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덧붙일 말이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내재하는 여러 인과관계에 관해 아주 주목할 만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러저러한 원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거야. 창문이 깨진 것은 패터가 돌을 던졌기 때문이며 구두 한 짝이 생기려면 구두장이가 여러 장의 가죽을 꿰매야 하지.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단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게 중요해. 깨인 창문을 보면 왜 창문이 깨졌는지, 그리고 누가 돌을 던졌는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패터가 돌을 던졌는지 묻는 것이 당연할 거야. 다시 말해, 우리는 패터가 무슨 의도로 어떤 목적을 위해 그런 짓을 했는지 묻게 되는 거지. 구두를 만드는데도 어떤 의도나 목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도 목적 원인을 적용했단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 소피야, 비는 왜 올까? 물론 학교에서 수증기가 냉각되어 물방울로 맺혀
무거워져서 결국 땅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배웠겠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열거한 세 가지 원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덧붙여 얘기했을 수도 있어. 비의 재료라는 원인 혹은 진료 원인은 대기가 차가워졌을 때 바로 거기에 수증기라는 진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작용하는 원인, 즉 작용 원인은 수증기를 냉각시키는 일을 뜻하지. 그리고 형상적 원인, 형상 원인은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물의 본성 혹은 물의 형상이라는 사실이야. 여기서 내가 설명을 그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덧붙일 거야. 비가 내리는 것은 식물과 동물이 자라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비의 목적 원인인 셈이지. 보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방울 하나에도 일종의 삶의 과제와 의도를 부여했단다. 이 모든 사실을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 식물이 자라는 것은 습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차이를 알겠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모든 것에는 합목적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단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 비가 내리고 오렌지와 포도가 여무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생각했지. 오늘날 현대과학은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않아. 우리는 양분과 습기는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오렌지나 물이 갖는 의도는 아니야. 네 가지 원인설로 볼 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류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는 말자.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있도록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어. 이런 관점에서라면 사람과 동물이 살기 위해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에 물이 흐른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경우 우리는 신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빗방울이나 강물이 우리에게 호의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단다. 논리학. 진료와 형상을 구분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의 만물에 관한 인간의 인식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구실을 해.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사물들을 서로 다른 그룹과 범주로 정리하지. 내가 말 한 마리를 보고 다른 말을 보고 또 다른 말을 봤어. 이 말들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공통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의 형상이야. 그에 반해 말에 따라 서로 다르고 개별적인 것은 말의 진료에 속하지. 우리는 세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존재들을 각각 다른 서랍 속에 분류해 넣지. 소는 외양간에, 말은 마구간에, 돼지는 돼지우리에, 그리고 닭은 닭장에 넣지. 소피 아문센이 자기 방을 정돈할 때도 이런 일을 할 거야. 책들을 책장에 꽂고 교과서는 책가방에 넣으며 신문은 서랍 안에 넣어두지. 옷가지는 착착 잘 접어서 네이는 장롱 한 칸에, 스웨터는 다음 칸에 가지런히 넣고 양말은 장롱 서랍에 집어넣지. 똑같은 일이 우리 머릿속에서도 일어난단다. 우리는 돌로 만든 물건과 양털 제품, 그리고 고무로 된 것들을 구분해. 또 대상물을 구분할 때 산 것과 죽은 것으로 나누며 식물, 동물,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한단다. 소피야, 이해할 수 있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소녀의 방처럼 자연을 철저하게 정돈하려고 했어. 자연 만물이 다양한 그룹과
그 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지. 예를 들면 헤르메스는 살아있는 생물이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물이지. 동물 중에서도 척추동물이고 포유동물이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이고, 개이 종류 중에서도 레브라도 레트리버 종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브라도 레프리저 종 수컷이지. 소피야, 이제 내 방으로 올라가 보렴.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 바닥에서 집어. 무엇을 집든지 상관은 없어. 내가 집은 것이 그 부류 중에서 꽤 높은 등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분류해낼 수 없는 무엇을 내가 직접 보게 되면 아마도 커다란 충격을 받겠지. 예를 들어 내가 식물계에 속하는지 동물계에 속하는지 광물계에 속하는지 단정 지을 수 없는 물체를 발견하게 되면 너는 손도 대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에 관해 얘기했지. 마침 아이들 놀이 하나가 생각나는구나. 술래가 된 불쌍한 개구장이를 문 밖으로 내쫓고 그동안 술래가 알아맞혀야 할 것을 다른 아이들이 생각해내는 거야. 아이들은 지금 옆집 정원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몬스라는 고양이로 하자고 정했어. 이제 불쌍한 개구쟁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고 놀이를 시작하지. 술래의 질문에 아이들은 오로지 네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해야 해. 이 불쌍한 개구장이가 아리스토텔레스라면 놀이는 아마 이렇게 전개되겠지. 형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광물입니까? 아니요. 살아 있습니까? 네. 식물입니까? 아니요. 동물입니까? 네. 새입니까? 아니요. 포유동물입니까? 네. 살아있는 동물입니까? 네. 암고양이입니까? 네. 몬스입니까? 네. 깔깔깔. 이 놀이를 창안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란다. 반면에 숨바꼭질을 처음 생각한 사람은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지. 또 데모크리토스는 레고 발명가라고 할 수 있겠구나. 지나치리만큼 정확한 질서를 추구해서 우리가 쓰는 개념도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하려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식으로 논리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어. 즉, 어떤 해답이나 증명이 논리적인지를 가늠하는 몇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세웠단 말이지. 한 가지 예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우리가 먼저 모든 생물은 죽는다라고 확정하고 헤르메스는 생물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한다면 이를 통해 헤르메스는 죽는다라는 멋진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이 예가 보여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선 개념 사이의 관계, 바로 이 경우 생물과 죽는다 사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야.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이 100%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추론을 통해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야. 헤르메스가 죽는 존재라는 건 우린 이미 알고 있거든. 그래, 우린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나 그룹이나 사물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언제나 개와 죽음 사이의 관계처럼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란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개념들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 거야.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아주 작은 생쥐가 양과 돼지와 마찬가지로 정말 엄마 쥐 품 안에서 젖을 빨 수 있을까? 분명 우리 귀엔 아주 낯설게 들리는 말이지만 좀 생각이 필요한 문제야. 일단 쥐는 알을 낳지 않아. 쥐는 돼지와 양과 똑같이 새끼를 낳아. 이렇게 새끼를 낳는 동물을 우리는 포유동물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포유동물은 어릴 때 어미젖을 먹고 자라. 이렇게 우리는 목표에 도달했어.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대답을 갖고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서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된 거지.
실제로 쥐가 어미젖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잊었던 거지. 쥐가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사람의 눈을 피하기 때문에 지금껏 한 번도 어미젖을 먹고 있는 생쥐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자연의 사다리.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려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자연의 모든 현상을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어. 자연의 한쪽에는 돌멩이와 물방울과 흙부스러기 따위의 영혼 없는 사물들이 있어. 영혼을 갖지 못한 이런 것에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오직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만 변화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쪽에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 영혼이 없는 사물에서 점차 생물체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어. 영혼이 없는 사물계 다음으로 식물계가 생겨났어. 이 식물계는 영혼이 없는 사물계와 비교하면 영혼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동물과 비교하면 거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끝으로 그는 생물체를 두 가지 종속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그것이 사람과 동물이야. 식물에 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점도 있지만 이 분류는 분명하고 일목요연해. 생물체와 비생물체 사이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마찬가지로 식물과 동물 간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장미꽃과 말이 다른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말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넌 대답할 수 있겠니? 안타깝게도 내가 적은 편지와 각설탕 한 개를 담은 분홍색 편지 봉투를 기다릴 시간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직접 대답할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 현상들을 여러 다른 그룹으로 구분했을 때 그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사물들의 특성, 정확히 말하자면 각 사물이 할 수 있는 일과 작용이었어.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을 통틀어 모든 생명체는 양분을 섭취하고 성장하며 번식하는 능력을 가지지. 그 외에도 사람과 동물에게는 주위 세계를 느끼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또 모든 사람은 사고력 또는 감각적 인상을 여러 다른 그룹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물론 자연 자체에 이런 식의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단순한 식물에서 복합식물로, 단세포 동물에서 복잡하게 진화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구간을 볼 수 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이 자연의 사다리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자연의 온전한 삶을 사는 존재야. 인간은 식물처럼 양분을 섭취하고 성장하며 동물처럼 감정이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성질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란다. 그래서 사람은 신성한 이성의 불꽃을 지녔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성은 신적인 어떤 것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져서 여러 대목에서 모든 자연활동을 주관하는 신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 그래서 자연의 사다리, 그 위에 신이 있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별과 행성들이 이곳 지구의 모든 운동을 주도한다고도 상상했어. 또 무엇인가 천체를 움직이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이 무언가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 움직인 사람 혹은 산이라고 불렀어. 이 처음 움직임, 사람 자신은 운동을 하진 않지만 천체가 움직이게 된 첫 원인이고 자연의 모든 운동의 원인이라는 거지. 윤리학. 소피야, 이제 인간의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의 형상은 식물의 영혼뿐만 아니라 동물의 영혼, 이성의 영혼까지도 모두 지니고 있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간이 선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지.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고 이용할 수 있었을 때 행복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믿었어. 첫 번째 형태는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야. 두 번째는 자유를 누리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 삶이고, 세 번째는 탐험가와 철학자의 삶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어. 말하자면 그는 우리의 삶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을 단호히 거부했어. 만일 그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몸 관리에만 열중하는 사람이나 머리만 쓰며 사는 사람은 둘 다 반쪽 인생을 사는 거라고 말했을 거야. 극단적인 경우 모두 잘못된 생활 방식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관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라고 했어. 우리는 비겁하거나 반응을 부려서는 안 되고 용감해야 해. 또 인식해서도 안 되고 또 사치를 부려서도 안 되며 대범해야 돼.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은 위험하며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위험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윤리학은 균형과 절제를 통해서만 행복하고 조화로운 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의 의학을 떠올리게 한단다. 정치학.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관에서도 나타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사회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인간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을 정치적 존재라고 규정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과 마을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생활에 필요한 것, 즉 양식과 온기, 그리고 부부 생활과 자녀 양육을 충족해 줄 수 있을 뿐이므로 인간 공동체의 최고 형태는 오직 국가라고 했어. 여기서 국가를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의문이 생기지.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훌륭한 국가의 형태들을 예로 들었어. 그중 하나가 단 한 명의 국가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군주제야. 군주국가가 훌륭하게 실현되려면 한 사람의 지배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를 주무르는 독재 정치로 전락해서는 안 돼. 그 다음으로는 국가 형태는 귀족제야. 귀족제는 크고 작은 무리의 통치자들이 존재해. 이러한 국가 형태에서는 오늘날 군사혁명위원회 같은 것에서 보듯 몇몇 소수 인물이 통치권을 장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해. 세 번째는 민주제야. 그러나 이 민주정치도 나름대로 결점이 있는데 바로 쉽게 중우정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독재자 히틀러가 독일의 국가 원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나치들이 이 끔찍한 중우정치를 펼칠 수도 있지. 여성관.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관에 대해 말해볼게. 그의 여성관은 플라톤의 여성관만큼이나 실망스러워서 유감이야.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이란 뭔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했어. 여성을 불완전한 남성이라고 생각했거든. 여성은 생식 기능이 수동적이고 남성은 능동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는 남성의 특성만을 분류받는다고 믿었어. 아이의 모든 특성은 이미 남성의 정자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이야. 여성이 단지 씨를 받아서 생산하는 토양이라면 남성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야. 정말 아리스토텔레스답게 말하자면 남성은 형상을 제공하고 여성은 진료를 제공하지. 다른 문제에서는 그토록 명석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그릇된 여성관을 가졌던 건 놀랍고 심지어 슬프기까지 해. 하지만 이건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어. 첫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나 아이들의 삶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어. 둘째, 이것은 남성이 철학과 학문 분야를 독점하면 모든 일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릇된 여성관은 중세에 이르러 지배적인 여성관으로 자리잡아 교회마저 아무런 성서적 근거가 없는 그런 여성관을 이어받게 되었어. 예수는 여성을 싫어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여기서 이만 마칠게. 곧 다시 보게 될 거야. 소피는 아리스토텔레스 장을 2번 읽고 나서 그 편지를 갈색 편지 봉투에 다시 넣고 자기 방을 둘러보았다. 몹시 어수선하다. 바닥에 놓여있는 책과 과일, 옷장 밖에 널려있는 양말과 블라우스, 그리고 스타킹과 청바지, 책상 앞 의자에 제멋대로 뒤엉켜 있는 여러 벌의 더러운 옷들. 소피는 방을 꼭 정돈해야겠다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맨 먼저 옷장 칸에 있는 옷들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옷장 정리는 맨 처음이 중요하다. 소피는 옷가지를 모두 잘 접어서 각 칸에 넣는 수고스러운 일을 시작했다. 옷장은 7칸이다. 첫 칸에 네이, 다음 칸은 양말과 팬티 스타킹, 세 번째 칸에 긴 바지를 넣었다. 그렇게 차례차례 옷장 안의 모든 칸을 채워나갔다. 어떤 옷가지를 어디에 조금 둘지를 망설이지 않고 빨아야 할 것은 맨 아래에 서랍 있는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런데 흰색 양말이 문제였다. 그 양말은 한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소피의 것도 아니었다. 소피는 그 흰 양말을 잠시 찬찬히 훑어보았다.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소피는 그게 누구의 것인지 알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 양말을 레고 봉지, 비디오 테이프, 빨간 실크 스카프와 함께 맨 윗칸에 던져 넣었다. 이제는 방바닥을 치울 차례다. 소피는 책과 과일, 잡지와 포스터를 분류했다. 철학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장에서 쓴 것처럼 체계를 세우고 정리정돈하듯 바닥을 정리를 끝낸 후 침대를 치우고 나서 책상을 정돈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편지를 잘 정리해서 차곡차곡 쌓아둔 편지 위에 올려놓았다. 빈 파일과 펀치를 찾아 편지를 잘 정리해서 끼워넣고 옷장 위 흰 스타킹이 있는 쪽에 놓았다. 소피는 오후 늦게 동굴에서 과자통을 가져오려고 했다. 이제부터 모든 일이 질서를 세울 차례다. 물론 방 안의 물건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소피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책을 읽은 후 여러 개념과 관념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소피는 그에 관한 물음을 장롱 위에 있는 칸 하나를 통째로 비워두면서 생각했다. 그곳은 방 안에서 소피가 아직도 완벽하게 요약할 수 없는 유일한 장소다. 2시간 전부터 소피 엄마는 영 기척이 없다. 소피는 1층으로 내려갔다. 엄마를 깨우기 전에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했다. 부엌의 어항 위로 몸을 숙였다. 금붕어 하나는 검은색이고 또 하나는 오렌지색, 다른 하나는 흰색과 빨간색이 섞인 것이다. 그래서 소피는 금붕어들을 검은 패터, 황금 고수머리, 빨간 모자라고 불렀다. 소피는 금붕어 먹이를 어항에 뿌려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연의 일부야. 그러니까 너희는 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번식할 수 있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는 동물계에 속하지. 그래서 움직일 수 있고 방안을 쳐다볼 수도 있는 거야. 더 자세히 말하면
너희는 물고기야. 그러니까 아가미로 숨을 쉴 수도 있고 생명의 물속을 이리저리 헤엄쳐 다닐 수도 있지. 소피는 금붕어 먹이 상자의 뚜껑을 돌려 닫았다. 자연의 질서 속에 금붕어의 위치는 무척 만족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물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이제 인꼬 차례다. 소피는 새 모이를 사료통에 부어주고 말했다. 사랑스러운 톰, 사랑스러운 제리야, 너희는 작고 귀여운 인꼬 아래서 부화했기 때문에 귀엽고 작은 인꼬가 되었어. 그리고 인꼬가 되는 것이 이 알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운 좋게도 수다스러운 앵무새가 되지 않은 거란다. 소피는 큰 욕실로 들어갔다. 거기엔 커다란 상자 안에 느림보 거북이가 있었다. 소피 엄마가 샤워를 할 때 3번 중 1번은 이 짐승을 언젠가 꼭 내다 버릴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직까진 빈말뿐이었다. 소피는 큼지막한 병에서 샐러드 한 조각을 꺼내 상자에 넣어 주었다. 사랑스러운 고빈다야, 넌 비록 가장 빠른 동물은 아니지만 이 넓은 세상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동물이야. 껍질을 벗어날 수 없는 동물이 너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 있잖니. 세레카는 분명 바깥에서 쥐 사냥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그게 고양이의 본능이니까. 소피는 거실로 지나 엄마의 침실로 갔다. 소파 탁자 위엔 수선화가 가득한 꽃병이 놓여 있다. 소피가 지나갈 때 노란 수선화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하는 듯 했다. 소피는 잠시 멈춰서서 2손가락으로 수선화의 부드러운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너희 역시 살아있는 자연의 일부이고 너희를 담고 있는 병에 비해서 너희는 분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가엾게도 그걸 자각할 능력이 없구나. 소피는 엄마의 침실로 살그머니 들어가 깊이 잠든 엄마의 머리 위에 한 손을 올려놓고 속삭였다. 엄만 가장 행복한 생물이에요. 들에 핀 백합 같은 식물은 아니고 세레칸이나 고빈다 같은 동물도 아니고요. 엄마는 사람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드문 능력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소피야? 엄마는 평상시보다 더 빨리 일어났다. 그냥 엄마는 느림보 거북에 갔다고요. 더 하려던 얘기는 방을 치워놨다는 거예요. 철학의 철저함을 본받아 작업했죠. 엄마는 잠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다. 곧 나갈 테니 커피 좀 끓여주겠니? 그쯤이야 소피도 할 수 있었다. 모녀는 곧 부엌에 앉아 커피와 주스, 코코아를 마셨다. 잠시 후 소피가 물었다. 엄만, 우리가 왜 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넌 정말 대충 넘어가는 게 없구나. 물론이죠.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지구에 사는 누구든지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럼 엄만 심각한 문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엄마는 사람이 아닌 게 돼버려요. 소피야, 이곳에 식물과 동물만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도 고양이와 개, 백합과 장미를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식물과 동물도 살고 있지만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자연을 종류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엄마가 말했다. 넌 참 특이한 딸이구나. 그렇다면 더더욱 멋질 텐데요. 소피가 입을 열었다.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특이하니까 저도 다소 특이하겠죠. 엄마에겐 딸이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가장 특이한 딸일 거예요. 난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로 나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구나. 엄마가 너무 쉽게 놀라시는 거예요.
오후 늦게 소피는 다시 동굴로 갔다. 엄마에게 들키지 않고 과자통을 가지고 방으로 올 수 있었다. 소피는 먼저 편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서 펀치로 구멍을 뚫고 파일에 아리스토텔레스 장 앞에 끼워 넣었다. 맨 마지막으로 각 편지마다 오른쪽 위에 쪽수를 적어 넣었다. 벌써 50쪽이 넘었다. 소피는 자기만의 철학책을 만들 참이다.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소피를 위해 특별히 쓰인 책을. 아직 소피는 월요일에 제출할 숙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종교 과목의 연습 문제였던 같은데 선생님은 언제나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피는 이 두 가지를 위한 확실한 기초가 서서히 세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읽다였습니다.